지난 이야기, 작센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프라하로 집결한 프로이센군. 프랑스와 러시아군을 공격하려 하지만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도착하며 콜린 전투가 시작된다. 다운백작은 6만으로 추산되는 병력을 이끌고 프라하 동쪽 55km에 위치한 콜린 근처의 언덕 위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리드리히의 두 가지 이제 고민인데, 프랑스하고 러시아군이 계속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프리드리히는 무작정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든 이 전선을 빨리 정리했어야 되죠. 여기서 초조하니까 그러면 얘까지 경멸하면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평화협정을 맺겠지. 프리드리히 같이 대단한 사람도 뭔가에 집착하면 자꾸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여. 네. 그래서 다운을 경멸하자를 목표로 세우고 네. 근데 여기가 지난번에 했던 로버지치하고 조금 지형이 비슷해요. 네. 앞에 가는데 이렇게 그 평야에 밀밭하고 이제 옥수수밭이에요. 그랜저들이 쏙쏙쏙 숨어있기 좋은. 무려 1만의 그랜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평화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여기에 프로이센군 보병이 이제 행진을 하다가 곳곳에서 히트앤런에 걸려요. 7년 전쟁 두 번째 이야기. 프로이센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럽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꿋꿋하게 3시간 동안 전투를 하면서 여기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 정면에 대해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통과하면서 병력이 굉장히 많이 예, 줄었을 병력 것 손실이 같은데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얼마 안 남은 병력 가지고 대열을 갖춰서 오스트리아군 보병하고 붙었어요. 보병하고 붙으니까 예의 오스트리아군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보병 전열이 흔들리면서 항상 오스트리아군이 보병 전열을 흔들릴 때 오스트리아군에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죠.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프라하 전투에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이 벌어진 틈새로 다시 한번 프로이센군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프로이센이 이겨야 돼요. 하지만 다운백작이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또 아하, 오히려 지금 좀 내준 거군요. 언덕 위에 있던 많은 오스트리아군 포병들이 이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예, 그 집탄 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 그쪽으로 프로이센군이 들어왔는데 이 프로이센군 머리 위로 포병 사격을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해봐야 할 일이 생깁니다. 로버지치 전투에서 이제 많은 작센군이 포로가 되고 후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로버지치 전투에서 작센 기병대는 도망을 갔었어요. 이 도망간 작센 기병대가 오스트리아군에 편입이 돼 있었거든요. 이 틈에 작센 기병대가 프로이센군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작센이 전투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작센 기병대의 돌격에 프로이센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야, 여지껏 쌓여왔던 예. 이 작센의 울분. 허준 씨한테만 쌓였던 거. 와, 지금 작센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계속 작센 나고 이 상태에서 프로이센을 향한 돌격. 그렇죠. 회심의 일격이네. 얼마나 이 작센 기병의 공격이 치열했는지 거의 후퇴하던 프로이센군이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장면을 보고 프리드리히도 이거 끝났네. 나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프로이센군에 자이틀리치라고 하는 기병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예비 기병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이도 젊었어요. 예. 30대 중반. 이 사람이 오. 이번엔 이 사람이 여기서 영화를 찍습니다. 왕이시여 후퇴하십시오. 후위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전 기병대 돌격해요. 그래서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오늘 먹어요, 도대체 몇 번을 자시나요? 먹자. 그분은 저녁은 천국에서 드십니다. 아, 진짜로. 이유가 진짜로 목숨을 걸고 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작센 기병대하고 이 자이들리치의 기병대하고 정면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양쪽이 다 괴멸이 돼요. 거의 생존자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막아요. 하지만 여기서 막아내므로 해서 프로이센군이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야, 그래도 와, 그러니까요. 드디어 이겼네요. 오스트리아가 정말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렇죠. 무려 프로이센군의 사망자가 13,700이 납니다. 절반이네. 예, 절반 가까이 납니다. 와. 아니, 프로이센이 졌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대로 진 예. 건 최초예요. 최초예요. 프로이센의 신화가 깨지는 네. 거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군이 여기서 9천의 사상자가 나고요. 이것조차도 앞섰고. 그렇죠. 이 날로 엄청난 일이 몇 개가 벌어져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얼마나 감동을 했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 정비할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리아 테레지아 대훈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운을 불러서 최초 1호 수상자. 이야. 이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오스트리아 언론에서 다운 백작에게 영광을 막 이렇게 돼요. 여기서 오스트리아 한 참모 장교가 다음과 같이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완전히 패주했다. 프로이센군은 사방으로 달아났으며 많은 수가 우리에게 붙잡혔다. 해가 저물 무렵 이 영광스러운 전투도 끝이 났는데 이 전투는 다운이라는 이름을 영원 불멸하게 만들었다. 근데 진짜 이번 전투에서는 보면 프리드리가 가진 장군들도 정말 멋있는 장군들, 멋진 전투를 많이 벌였던 장군들이 있었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작센도 그렇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명전투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전까지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과 전투를 붙어서 8.8패였습니다. 네. 9번째 전투 만에 콜린에서 대승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때문에 네. 프리드리 명성에 이 자존심에는 어마무시한 스크래치가 생긴 건 아닐까? 아 이게 전투-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 젊은 장교가 예,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젊은 장교는 바로 원수로 승진해요. 살았군요. 그래서 살았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제가 저녁을 천국에서 먹는 밥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가 완전히 아끼는 그리고 네. 프리드리가 우리 지휘관들이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이렇게 젊은 애를 키워야 된다. 마음을 확 바꿨군요. 네, 그리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군사학자들이 콜린 전투의 패배를 놓고 두 가지 평가를 해요. 안 해도 될 전투였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전투였다. 그렇죠. 그냥- 왜냐면 병력이 두 그렇죠. 배인데. 그냥 프라하에 그냥 있던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프라하를 맞았어요. 놔두고 보헤미아로 철수했으면 됐었어요. 나중에 프리드리가 그래도 그렇게 썼대요.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부랴부랴 이제 패잔병을 이끌고 프리드리는 보헤미아에서 완전 철수를 해버려요. 그럼 그 패잔병과 네. 성 앞에 있던 그 군사를 데리고 네. 보헤미아 뒤로 해서 짝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군 추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는 팀이니까. 괜히 이겼다고 설치지 말자. 맞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이 정도에서 분명히 저쪽에서 협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때 프로이센에 영국에서 파견된 사절이 한 명 있었어요. 앤드류 미첼 경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외교관이에요, 당시. 이 사람이 이제 본국에다가 콜린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이센인들은 매우 용감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군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프로이센군은 이제까지의 명성을 하루 만에 날려버렸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프리드리는 이 전투 후에 그 또 한 가지 또 깨달음을 적죠. 무조건 전쟁은 기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필요한 곳에서 적을 끌어들여야 된다. 뭐 사실 전부터 몰랐겠어. 그러니까요. 그 아는 건데 이번에는 요거를 깨닫고 자, 이번에는 이걸 깨달고 아니 평생 이러면 위대한 그냥 장군이야. 평생 깨닫기만 했으니까. 근데 오스트리아군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던 건 분명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한 2대1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오스트리아군하고는 이런 생각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이겼으니까 섣불리 쫓지 않고 네. 저쪽에서 협상 걸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은 이 7년 전쟁을 다시 되짚어 보면 슐레지행을 뺏기면서 시작된 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연장선.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작센이 아니라 슐레지행까지는 줘야 협상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프라하를 완전히 되찾으면서 네. 여기서 무려 10만의 병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라하 시내 안쪽에 이제 4만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좀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터지는 게 중부 유럽에서 이렇게 깨졌는데 네. 이제 서부 유럽에서 네. 프랑스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서부 유럽에서 이제 동맹을 맺은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대부분의 병력이 식민지 전쟁에 나가 있고 하노버 군만으로 이제 같이 싸우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하노버 좀 작은데. 예, 근데 이 하노버 군이 다가오는 프랑스군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프리드리 도움이 많이 없이. 상태에서 이건 뭐 약간 불보듯 뻔한 게 그럼요. 아닐까. 처음에 프리드가 작센으로 진출할 때 이미 프랑스는 오스트리아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노버 쪽으로 2만 4천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는 이제 영국 사절 아까 말씀드렸던 앤드류 미첼한테 이 얘기를 전했죠. 그래서 앤드류 미첼이 프랑스 내부에 있는 영국군 첩보원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2만 4천 이후로 계속해서 또 한 2만이 넘는 병력이 가고 있다. 도합 5만의 병력이 와. 하노버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죠. 그래서 이걸 바로 프리드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국이 동맹군이니까
영국도 이제 병력을 보내야 좋아요. 되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국은 이제 식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럽 대륙에 병력을 보내기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국 내에는 하노버에서 파견된 병력도 있었어요. 영국 오히려 영국 내? 반대로요. 예. 왜냐하면 하노버에서 파견된 병력을 훈련시켜서 식민 전쟁에 뛰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드리가 이런 말합니다. 야 그럼 너네가 병력을 못 보내주겠으면 거기에 파견 나간 하노버군이라도 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하노버군은 다시 복귀를 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래도 프리드리가 10,000명의 병력을 구성해서 하노버 쪽으로 보내요. 수비군으로 보내는 그렇죠. 대신 이 하노버 쪽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액 영국이 전비를 부담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거예요. 영국은 원래 돈을 일단 좀 주로 그렇죠. 내기로 돈으로 했었으니까. 많이 해결을 하니까. 아니 이게 원래 앞으로도 그렇지만 영국은 가능하면 돈으로 또 프리들리도 그걸 원했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수익이 나야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참 골치 아픈 게 영국 돈에 굉장히 의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면 돈이 끊기는 거예요. 아. 이겨야 돈이 와요. 그러니까 프리들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두드려 패면서 이겼어 해야 돼요. 근데 이 콜린 전투가 지니까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1757년 3월부터 이제 프랑스군이 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프랑스군이 병력을 축차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요. 그래서 무려 10만 가까운 병력이 나중에는 집결을 해서 하노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던 하노버군은 아직 복귀를 안 한 상태고 급해 맞은 하노버가 병력을 외국인 용병까지 해서 다닥다닥 긁어먹었어요. 37,000이 딱 긁어모읍니다. 그러면 프리드리의 만까지 그렇죠. 47,000. 47,000이 딱 구성된 상태예요. 또 2대 1이야, 2배야. 근데 이제 연합군이잖아요. 이 연합군의 지휘는 조지 2세의 아들 킴벌랜드 공작이 이제 지휘를 하고요. 근데 영국 조지 왕이 그랬어요. 야, 절대 공세로 나가지 말고 무조건 수세다. 무조건 방어만 해라. 하노버만 지키면 되니까 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은 네.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것만 지켜도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승산이 어우, 있는 거 아닌가. 최고의 선방한 거지. 그럼. 네. 그쪽은 승산이 없어. 지키면 끝이야. 목적이 지키는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월 초에 이제 프랑스 군들이 라인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라인 강이야. 그리고 이제 하노버군 정찰대가 그걸 봤어요. 온다. 근데 라인강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10만의 병력이 왔으니까 저기에 주둔하고 분명히 주둔지를 캠프를 친 다음에 강을 도강을 할 준비를 하려면 한 달은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무려 보름도 안 돼서 도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해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노버 킴벌랜드 공작이 진짜 이렇게 된 거야? 이제는 뭐 전투를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5월 1일 날 오스트리아가 프랑스하고 다시 한번 그 제2차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 2차 베르사유의 조약이 뭐냐면 프랑스가 10만의 병력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한테 2,250만 루블, 현재 가치 약 3억 4천만 달러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달러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프랑스는 왜 여기에 이렇게 왜 하노버에 목숨을 걸었을까?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었어요. 하노버를 점령하면 분명히 영국이 식민지에 있는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군사. 그 영토하고 맞교환할 거다. 아하. 그래서 하노버를 반드시 차지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식민지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열세에 놓이니까 네. 요거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프랑스의 비판은 그 돈이면 함대를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도 영국 결과를 아니까 뭐 프랑스는 바다에서 상대가 안 되는 줄 아는데 사실 이때 프랑스도 함대 제거다고 하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왕이 전쟁할 때부터 바다에 쓸 돈을 육지에다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식민지를 버리고 유럽에다 투자했다는 게 되니까 그래서 루이 15세가 욕먹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배를 만들지. 그러니까 영국을 잡으려는 프랑스와 어떻게든 영국의 돈을 받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프리드리히가 맞붙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프랑스군은 이제 계속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하노버하고 네덜란드 중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브렉웨데라고 하는 이제 곳인데 거기서 프랑스군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프랑스군 사령관이 이때 수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정면 공격을 안 하고 그 별동 부대를 보내서 이 하노버군 연합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하노버 연합군으로서는 예상도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기동이었어요. 못했던. 예. 그래서 철수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바로 철수를 해요. 그냥 이거 어쩔 바로- 수 없이 철수해야죠. 그렇죠. 끊겼다. 보급로가 끊기는데. 아 그래서 그러면 하노버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오히려 프랑스군이 이걸 앞질러서 또 막습니다. 훈련 많이 했는데. 예, 프랑스? 이때는 프랑스군이 괜찮았나 봐요. 어. 그래서 7월 24일에 하스텐백이라는 곳에서 연합군을 바라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포대를 설치합니다. 이때 그 연합군을 쫓아왔던 프랑스군은 보병이 5만, 그다음에 기병이 1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포가 68문이었고요. 연합군은 지금 3만 명의 보병과 5천의 기병, 그다음에 28명의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오전 3시부터 이제 프랑스군이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장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워낙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어졌는데 이 하노버 연합군이나 프랑스군이나 실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예. 오스트리아 왕기전쟁 그러네요. 이후에 실전해본 네. 적이 없잖아요. 피아를 구별을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그렇죠. 우리 우군인지. 아군한테 마구 오인 사격을 어. 서로 해대요. 아니 군복이 다르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아침 8시까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와, 이제 근데 이럴 예. 경우 네. 서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수적으로 우위한 곳이 근데 더 많이 죽었겠죠. 근데 대신 비율은 같으니까 남는 것도 저쪽이 더 조금 남겠지. 그다음에 이 컴버랜드 공작의 병력 배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언덕 위니까 일단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저 프라 전투나 뭐 이런 거 뭐 콜린 전투처럼 이제 중앙군이 있고 좌익 우익 이런 걸 딱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이 동그랗게 뭉쳐놓습니다. 왜? 포 잘 맞으라고? 그래서 왜 뭉쳐놨냐고 어. 부하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놓으면 사방에서 오는 적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 진으로 얘기하면 원형진을 짜서 이제 사방에서 오는 적을 막겠다. 근데 원형진은 속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득 찬 원이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프랑스인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일단 그럼 한번 우리 시험 삼아 뒤쪽을 쳐볼까?라고 해요. 프랑스는 병력은 많았으니까 4개 드래곤 연대, 즉 용기병 연대를 후면으로 보내서 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군이 대혼란에 빠져요. 첫 번째는 막았어요. 어떻게? 근데 또 말 타고 또 오니까 어. 또 쏘다가 대포알이 떨어집니다. 대포 어. 탄약이 떨어져요. 이때부터 이상하게 언덕에서 수비하고 있던 병력이 대포 탄약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이때도 대포로 다 하는 거지 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은 거의 25m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포로 해야 되고 대포가 떨어지면 초근접이 되고, 네. 그다음에 원형으로 치고 있으면 사격에 집중도가 없어요. 괜히 라인 배틀 하나. 네. 그렇죠. 원으로 치고 있으면 몇 배로나 나가겠어요. 그렇죠. 25m 앞에서. 그러니까 그건 포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병의 탄약이 떨어지니까 포병들이 가장 먼저 달아나기 시작해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바로 코앞에 프랑스군이 온 거예요. 그래도 나름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컴벌랜드 공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철수 이렇게 해요. 근데 철수도 잘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협상해요.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다. 거의 뭐 치안대 수준의 군대였기 때문에 네. 프랑스 정규군과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 그러니까 10만 대 5만이 붙은 전투 결과치고는 전투 결과도 한심합니다. 프랑스군 사망이 1,000명, 그 다음에 1,200명 부상, 그 다음에 연합군 하노버하고 프로이센 연합군은 사망이 311명, 900명 부상, 200명 실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몇만이 붙었는데 양쪽에서 2천도 제대로 사상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양쪽 모두 훈련도가 완전히 바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왠지 프랑스군 1,000명 사상자 중에 대다수는 같은 군한테 그러니까 먼저 아군에게 쏘임을 생각이. 당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프랑스군 훈련이 하나도 안 된 군대. 평이 그래요. 독일군 지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 그랬어요. 뭐 짝센 한 번 했잖아요 그래도. 네, 그것도 이제 약생들은- 오스트리아를 등에 업고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다 갈렸어 그때. 이 컴벌랜드 공의 그 미스테리한 병력 배치 이것도 나중에 이제 회자가 되는데 원형진. 특히 이제 프로이센 쪽에서 무슨 그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컴벌랜드 공이 그렇게 병력을 배치하는데 밑에서 한 놈도 그걸 얘기한 놈이 없냐.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하나도 없냐. 응.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애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혹평이다. 그런 아니 얘기를 할 홍평이 지능이 아니라 리얼한 얘기예요. 없다. 와. 그 이게 아직 귀족, 그러니까 뭐 신분 이런 걸로 움직이는 군대거든요. 그래서 프로이센 독일군이 제일 유명한 게 참모제도잖아요. 이런 스텝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럼 정말로 프로이센이 앞서 나가는 그렇죠. 그런 귀족 군대가 그렇잖아요. 딱 하다 옆에서 종자 비슷한 사람이 뭐 거냐면
네가 뭘 알아?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노버가 지금 이제 함락이 됐으면 네. 프랑스로서는 진짜 너무 좋은 위치가 네덜란드 그 정말 꼴배기 싫은 네덜란드 코앞에 있고 하노버 먹었으니까 바로 프로이센의 작센이나 프로이센도 열려 있고 맞습니다. 프로이센은 지금 길게 포위가 된 이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네요. 9월 8일 날 이제 컴벌랜드가 프랑스군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요. 네. 이 협정이 이제 글로스터 제벤이라는 협약인데 이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전쟁 포로를 전부 다 교환하고 하노버에서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프로이센군도 완전히 철수한다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노버가 프랑스 중에 떨어지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 병력을 보내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때도 영국 의회에서 서로 갑론을박이 나와요. 지원 병력을 보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대륙에는 우리가 상관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탁상공론을 해요. 돈만 보내. 예. 그들이 아니, 시간이 돈도- 되게 오래 걸려요. 돈도 안 보내려고. 그러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또 영국은 우린 식민지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거 프리드리히에게는 너무 강한 마이너스 요소지. 네, 근데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재상 윌리엄 피트라고 아버지 아들이 다 수상을 해가지고 이제 대피트 소피트 하는데 이 대피트가 요즘 말로 하면 대세계 전략주의자죠. 그래서 안 돼. 프로이센에다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된다라는 걸 강경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 의회에서 좀 공통된 의견이 영국군은 보내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군으로 해결하자. 해군을 보내려고 했죠. 뭘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해군으로 이제 뭐 프랑스의 프랑스 해안을 때리는 항구들을 거죠. 막 이제 때리면은 좀 이제 압박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려면 뭐 이제 폭풍우가 왔어요. 그래서 이 폭풍우가 언제 되겠냐니까. 또 근데 이때 당시에 영국에 있는 해군들도 나가기 싫었나 봐요. 날씨를 보아하니 한 달은 좋게 걸리겠어. 안 가겠다는 거죠. 폭풍이 뭐 안달을 불어. 근데 왜냐하면 함대가 출항하려고 하면 이 보급품 싣는 게 2주가 걸린대요. 근데 한 달을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일단 한 달 지켜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날이 갰어요. 근데 이미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번복을 하지 못 해요. 않는다. 번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때 영국은 이제 완전히 발을 뺀 것처럼 거죠. 보여요. 지금 프리드리히는 와 진짜 이거는 사면 초과네. 이제 프랑스는 프로이센 본토로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프로이센 본토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루라도 늦출 수 없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주저앉아요. 왜요? 오스트리아한테 너무나 많은 지원금을 약속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군대가 싸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야지. 가가지고 뺏어서 협상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프랑스군이 훈련도 안 된 상태에다가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프랑스군이 크게 패배한다면 상당 기간 전 전선에서 이탈해야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럴 바엔 지금 우리가 하노버에 일단 눌러 앉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일단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저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프랑스가 하노버로 들어갔잖아요. 네. 프랑스가 하노버를 점령하니까 이제 갑자기 러시아군이 도착을 해요. 바로 온 게 아니라 동프로이센 쪽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노리는 건 지도를 보세요. 동프로이센이 러시아 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계속 노리는 게 동프로이센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일 미치려고 하는 게 바다가 없는 거잖아요. 부동은 그래서 저기 동프로이센을 먹으면은 바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타고 쭉 해서 북해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프로이센을 염원했던 거죠. 그리고 스웨덴이 바로 그 포메라니아 지방으로 또 들어오고. 스웨덴은 포메라니아 엄청 먹고 싶은가 봐. 예전에 자기 거였으니까. 원래 내 예전에 거지. 원래 내 거지. 그리고 스웨덴은 조기를 먹으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교두보가 그렇죠.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재미난 게 러시아는 동프로이센 들어오면 항구가 생기고 네. 스웨덴은 포메라니아로 들어오면 땅이 생겨요. 쌍기상 그렇죠. 똑같은 지역인데 이게 저기 목표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뿐 아니죠. 실레지엔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남쪽에 작센으로는 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연합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5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오면 초과. 아니 말했잖아요. 이제 그 모든 연합국들이 자 이제 가자 지금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 동프로이센은 이제 한스 르할트라는 이제 장군 지휘하에 약 32,000의 병력밖에 없었어요. 근데 러시아군이 이때 이쪽으로 약 55,000의 병력이 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그게 출발할 때 10만이었어요. 네? 아, 보급이라든지 출발할 때 여러 가지 10만이었는데 문제들. 너무 화염병 유리했어요. 뭐 러시아군의 치명적인 문제가 보급이거든. 워낙 수천 킬로를 오니까 보급도 잘 안 되는데 특히 물 문제가 심각했대요. 그러니까 또 아무 물이나 막 먹어. 병에 걸리는. 그럼 병 걸리죠. 거길 가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3,000km 행군했다 쳐요. 도착해서 진짜 모두가 다 지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 시간을 좀 버는데 쟤들은 일단 도착하면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확 휩쓸 수 있는데 일단 동프로센 들어와서 주저앉아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동프로이센 쪽으로 들어온 게 7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7월 5일에 러시아군이 도착해서 오스트리아군으로부터 식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동프로이센을 공격하는 게 8월 30일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를. 2달 가까이를 쉬었다. 3,000km 왔으니까. 네. 이때 동프로이센의 르할트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 동프로이센 지역이 요새화가 된 지역도 아니다. 이럴 바에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렇게 죽치고 있는 애들 나가서 우리가 먼저 치자라는 아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30일 오전 5시경에 프로이센군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로스제커드로프 마을 근처에서 프로이센 특유의 이제 선형 대형으로 갑니다. 네, 러시아군은 그때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나타난 프로이센군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전투 대형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실 격렬한 전투가 나름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포병에 초탄을 쏘고 나서 그 초탄이 탄착 지점을 보고 탄착을 수정한다라고 해서 초탄을 쐈어요. 초탄이 멋지게 프로이센군을 박살냅니다. 오! 그래서 프로이센군 보병이 주춤해요. 오! 러시아군이 신나게 포격을 했고 상당수의 프로이센군이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프로이센군이 전진을 하죠. 그러면 프로이센군이 전진했으면 이제 탄착점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각도를 낮추거나 이게 뭐 그치, 해야죠. 예. 각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군의 포격이 끝나요. 대포 왜 갖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 보병과 프로이센 보병이 1대1로 대결을 하는데 네. 그래도 프로이센군이 좀 4번인가 5번의 일제 사격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러시아군이 흔들리겠지. 한다스가 없어졌는데 또 한다스가 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러시아군 러시아 특기죠. 네. 예. 여기에 질려버립니다. 오. 프로이센군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러시아 특기인데 걔들은 여기서 지면 3,000km를 돌아가야 돼.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러시아 평원에 풀어놓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 그러니까 얘들은 군대를 한번 내보내면 방금 말씀한 대포도 잘못 쏘고 공격 진영 이건 안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항상. 필사의 각오로 싸울 그러네요. 수밖에 없네. 그래서 걔들은 후퇴를 해도 멀리 안 가요. 어. 꼭 모여. 그냥 모여야 밥이라도 오거든. 아, 되게 슬픈 뒷얘기네요. 아무튼 이 전투로 인해서 프로이센군은 약 4,500의 병력 손실이 있었고요. 러시아는 약 6,000의 병력 손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종자는 러시아군이 잘 집계를 안 해요. 집계를 해서 포함시키지 않는 러시아군만의 특징이라고 하던데요. 뭐 그런 거. 통계 조작엔 또 달인이죠. 동프로이센을 일단 점령했으면 거기에 눌러 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 러시아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이제 스테판 페드로비치 아프라신이라는 사령관이었는데 이분께서 동프로이센을 점령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폴란드 쪽으로 철수를 해요. 어? 왜요? 왜요? 동프로이센 쪽으로 갔을 때 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그쪽까지 보급이 못 간다. 아, 그래서 밥 먹으려면 예, 뒤로 와. 폴란드 쪽으로 철수를 했다는 어. 설이 가장 유력해요. 어허. 이 설이 유력한데 사실 왜 이 사람이 폴란드로 철수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놀라운 건 이 사령관이 이 철수권 때문에 네. 상페테스부르크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요. 아, 근데 이게 아마- 위의 지시하에 움직인 게 아니군요. 네,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동프로이센에서 한번 질린 것도 있고 보급 때문이었을 거란 설도 있는데 러시아군은 보급이 지속적으로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기다리고 있으면 한참 있다 오고 이런 식이고 탄약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보급이 식량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만 돼도 대포 없으면 못 싸우니까 네. 근데 전투나면 다 쏴버리거든요. 그럼 포탄 없으면 또 난리가 나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동프로이센에 있던 프로이센군도 이제 동프로이센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스웨덴군이 올 걸로 예상하는 포메라니안으로 옮겨서 스웨덴군에 대한 대처를 하고요. 스웨덴군이 이제 드디어 17,000명이 포메라니안을 침공합니다. 근데 기회를 보다가 뭐 이 됐다 싶으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당시 스웨덴 왕비가 프리드리 여동생이에요. 아, 친여동생이요? 네. 여기는 하여튼 족보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오빠의 나라를 공격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사연이 있는데 지난번에 왜 스웨덴 가셨더니 네네네. 구스타프 동상이 없다고. 정말 스웨덴 가서 놀랐던 게 우리가 구스타프의 일화를 들어보고 그 어떤 일대기를 들어보면 내치도 잘했고 대외적으로도 전쟁도 잘했고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추앙받고 유명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구스타프 그렇죠. 동상도 좀 많이 보이고 박물관 가면 막 제일 크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어느 방 한 칸에 흉상 하나 있더라고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스웨덴 인구가 200만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 전쟁을 하고 그랬더니 내부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구스타프 이후로 잠깐 구스타프 추종자도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랑 전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너무 부실해지니까 귀족들이 반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봉기를 해서 왕의 권력을 확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아돌프 프레드릭인데 거의 뭐 쫓겨나고 이런 건 아닌데 국무총리라고 할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귀족 회의가 실권을 가져버립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또 왕 편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과거에 왕을 지지하던 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왕을 회복시키려고 또 반란을 일으켜요. 됐다가 져요. 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왕에 대한 반감이 더 아, 그런 커지는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보니까 야 이거 찬스잖아요. 그렇죠. 국왕이 이렇게 된 게 전쟁하다가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왕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상태가 왔다라고 귀족들이 생각하니까 이럴 때 전쟁을 하면 그것도 프로이센이랑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고 국왕을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포메리안을 침공해요. 그래서 저거를 정복하면 귀족 회의의 권위는 올라갈 것이고 프로이센의 집안인 왕가는 인기가 뚝 떨어지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왕비의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적국이고 적국의 여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간 그래서 스웨덴군이 쑥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기자님 말했지만 그 없는 돈에 또 잘했다고 90만 프랑을 스웨덴한테 줘요. 프랑스가요? 어딨더라. 그러니까 스웨덴은 군대도 17,000달러 보내죠. 전쟁은 러시아가 해요. 사실상 점령은 러시아가 네. 해줘요. 돈은 프랑스가 줘요. 이렇게 돼서 그죠. 왕은 밀어내고 참 좋잖아 이런 아, 생각하게 남는 되는 거예요. 장사죠. 아까 철수했던 러시아군은 네. 네. 이듬해 1월 무려 7만 2천의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군이 다시 동프로이센에 와서 쉽게 다시 동프로이센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한 뭐에 다시 나가면서. 아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 눌러 앉아. 눌러 앉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동프로이센은 사실상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위험했죠. 1757년 8월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이 슐레지엔에 들어오니까. 우와 슐레지엔까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북동쪽은 싸그리 다 넘겨준 거네요. 특히 슐레지엔에 들어온 거는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프랑스군이 하노버를 점령했고 동쪽에서 러시아군이 동프로이센 점령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 이제 삼국동맹 쪽으로 간 거죠. 네. 이제 근데 당시에 러시아가 동프로이센을 진격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육로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항구를 점령해야 되는데 프로이센도 그걸 알고 항구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항구 요새를 지키고. 예,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사실 국내 요새를 많이 안 쌓았어요. 우리 생각에 주변에 막 수많은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오면 요새 막 만들어서 버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들의 생각은 그렇게 해봤자 지는 시간을 늘릴 뿐이다. 전쟁은 그래갖고 못 이긴다. 적의 급소를 쳐야 되지. 내가 지키기만 해갖고 어떻게 이기냐. 더욱이 그러다가 프로이센이 자랑하는 건 기동방어인데 요새를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요새를에다가 수비대를 분산 배치해야 되고 군력이 사람이 요새를 만들어 놓으면 다 성향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프리드리가 유명한 말 한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결전을 앞둘 때 대부대, 큰 부대, 장군 원수들한테 어떤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자꾸 확대 회의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를 확대 회의를 하면 세상에는 용감한 사람보다 겁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소극적인 대로 결론이 나게 돼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요새를 막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글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야전에서 기동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요새를 세우긴 세우는데 극소화시켜요.
와, 근데 진짜 프리드리히가 대단하군요. 예. 그럼 근데 그러니까 장군들한테 그 작전 안 알려줘가지고 장군들도 뭐 하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여기 다 진창이구만.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세상에 100% 좋은 건 없으니까 아무튼 프로이센의 방법은 제가 칭찬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많은 유럽 지도자들이 네. 야 이건 정말 배워야 된다라고 많이 베껴요. 나폴레옹도 그런 거 베끼고. 어허.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동프로이센의 항구는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죠. 동프로에서 눌러 앉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프리드리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쟤네들 움직일 생각이 없구나. 그렇다면 이 기회에 내가 오스트리아건 프랑스건 한쪽하고 승부를 봐야겠다. 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훈련이 잘 돼 있는 오스트리아군보단 훈련이 덜 돼 있는 프랑스군을 프랑스. 만나서 프랑스군을 격파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프리드리히가 프랑스군을 먼저 손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이때에 이제 오스트리아군은 이제 프리드리히가 생각지도 못한 작전을 하죠. 이 하디크 휘하의 습격 부대를 이제 베를린으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심장으로? 예, 수도를 치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설마. 프랑스군이 아니야 오스트리아군이야? 라고 대단히 좌절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디크가 정규군이 아니고 네. 그 후사르 부대였어요. 풋살이네 또.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오. 누가 보냈냐에 따라서는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마리아 테레지 마리아 아니에요? 테레지가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네. 거의 단독 작전이었다는 뭐 말도 일설에 있던데. 의하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하디크가 여왕을 사모한 나머지 단독으로 작전을 했다. 이런 아, 얘기도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적의 심장을 가져다 바치리라 뭐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하디크의 병력이 3,400밖에 안 됐어요. 3,400으로 적의 수도를 그러니까 그냥 경기병으로 찌르고 들어간 거지. 원래 그 몽고군 이런 거 다 저런 거 주특기잖아요. 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프리드리히도 급히 구원 부대를 베를린에 보냈는데 하디크 부대가 먼저 베를린에 도착을 워낙 빠르니까. 예. 근데 이제 이 하디크가 오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 우리가 박살낸다. 그래요. 다닥닥 거야. 얼마를 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30만 탈러를 줘라. 이게 30만 탈러가 현재 가치 한 400만 달러 정도 돼요. 40억 원, 50억 원. 도시 하나 털러 왔는데 1억 달러도 아니야. 400만 달러 달라. 이거 얘도 좀 내가 봤을 땐 좀 통이 큰 애가 아니야. 당시 프로이센 금고는 전 유럽에서 현찰이 제일 많은 그렇죠. 금고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금고도 안 건드리겠다고 했대요. 예. 어. 그러니까 이거 자기는 예. 돈만 주라. 예, 돈 달라. 우리 금고도 안 건드릴게. 오. 그러니까 얘가 이 로초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거절해? 알았어. 내가 박살내주겠어. 내가 이제부터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해서 그리고 얘들이 약탈을 하겠다고 그래요. 잘 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약탈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청독 입장에서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죠. 그렇죠. 청독 로초가 이제 프리드리히 가족이죠. 왕실 가족들을 이제 스판다우 요새로 일단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디크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디크가 그래요. 야, 우리가 일단 들어가서 약탈을 한다. 근데 꼭 약탈해야겠어.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딱 12시간만 약탈한다. 약속을 합니다. 어. 딱 12시간. 그래서 12시간 동안 약탈을 해요. 아, 또 약탈을 또 해요? 네, 정확하게 12시간 동안 해요. 아니 수비 안 해요? 예, 근데 다시 협상을 하자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 아까 30만 탈러 달라고 그랬잖아요. 22만 5천 탈러로 이제 깎아. 깎았어요. 시간초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약 한 300만 달러 정도 받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여왕한테 줄 장갑 20켤레를 달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마리아 무슨 테레지아에게 예, 예. 줄. 근데 그게 무슨 귀족들 부인들 장갑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저기 상징적인 선물이죠. 제가 이 중심 심장을 털고 온 증거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손을 준 게 아니라 왼손만 해가지고 20켤레를 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와서 마리아 테레지한테 바쳤대요. 네. 딱 받아봤더니 한쪽만 있는 거야. 아까 그 구원 부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모리츠가 데사우의 모리츠가 이제 구원 부대를 갖고 왔는데 이 모리츠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하디크는 재빠르게 도망간 거예요. 후닥닥 도망가요 또.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와서 이제 지쳐가지고 추격을 못 해요. 그래도 추격을 하겠다고 추격의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시 왕한테 한번 전가를 보냈는데 전가를 딱 받아보고 프리드리히가 판단한 겁니다. 뭐? 오스트리아군이 왔는데 3,400밖에 안 왔어? 이거 그냥 찔러보는 거고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다. 추적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돌아와서 합류해. 우리 이제부터 프랑스를 상대로 싸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참 그 장군은
다시 오래.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둑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7년 전쟁에 있었던 가장 극적인 에피소드인데 아. 뭐 누구는 망신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냥 살다 보면 도둑놈 될 날도 있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이 있죠. 오스트리아군 장군들도 하디크를 대단히 경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아무튼 마리아 테레지아는 당장 원수로 진급시킵니다. 오 그래요? 나를 위해 장갑을 어쨌든 뭔가 예. 했잖아. 잘했어. 아니 몇 푼 안 되지만 돈도 가져왔고 한쪽이지만 장갑도 가져왔어요. 장갑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 프리드리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내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부를 치료한다? 물론 수적으로는 적지만 이거 분명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빠른 판단력으로 네. 아 이거는 크게 중요시 보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일단 프리드리는 어쨌든 이미 절체절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쪽에 정말 이제 목숨을 걸은 이 한 번에 조금 다른 의미였군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프리들이 유서까지 썼대요, 사실. 네, 유서까지 썼다고. 그래서 자살한다고 유언장까지 작성을 했는데 근데 또 재미난 게 유언장은 또 프랑스어로 작성했대요. 네? 왜요? 당시 아마 그 왕족끼리 만난 외교, 국제 외교. 공용어가 프랑스어였어요. 아 유럽 공용어가 프랑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건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게 국제 공용어야. 당시 왜 우리 처음 프리들이 얘기할 때 그랬지만 절대주의라든가 국가 재건할 때 프랑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학문이지 프랑스 국가의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절대주의를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공부한다는 건 무슨 프랑스의 노예가 된다거나 프랑스에 뭐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문을 가져올 뿐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겠네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도 얘기 들어보면 에피소드 들어보면 프랑스에 프랑스인한테 가서 영어 쓰면 절대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영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찍어놓고도 뭔지를 몰라서. 아무튼 이 프리드리히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 고민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군이 대대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프랑스군이 오느냐. 프리드리히는 프랑스군이 오길 바랬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군이 이렇게 왔다니까 아 오스트리아군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10월 24일 그렇게 프리드리히가 고대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요? 드디어 프랑스군이 마침내 베를린으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작센에 있던 프랑스군요. 아, 그렇죠. 작센으로 들어와요. 작센. 작센을 통과해서 베를린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오스트리아군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오스트리아가 오기 전에 가야 돼. 합류하기 전에 깨야 돼. 다 깨고. 그래서 그 드레스덴에 있던 2만 5천의 병력을 급히 끌고 프리드리히가 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보급마차까지 다 내버리고 이제 아주 우리 야 그 저기 뭐야 쌀 한 줌씩 밀 한 줌씩만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요. 아,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그럼. 거군요. 다음 기회는 지옥에서 먹는다. 당시 프리드리히는 그 작센의 수도였던 드레스덴에 있었는데 13일 동안 273km, 170마일을 가죠. 지금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장난쳐 그럴 수도 있는데 당시 군대 일반적인 속도가 하루에 7km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는 18세기에는 전례가 없는 경이적인 최고의 속도였죠. 한 달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이나 프랑스군도 프리드리히가 드레스덴에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이동 속도 다 계산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 거죠. 프리드리히가 늘 안 하던 실수한다 그러지만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실패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사람을 놀래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히에 도착을 해서 라이프치히에 일단 나흘 동안 머물릅니다. 이제 여기서 머무르는데 열심히 걸었죠. 이때 프리드리히가 운이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걸 느낍니다. 오호, 뭐예요? 뭐냐면 하노버 장군 그라프 폰 데르 슐렌버그가 영국 그 조지 2세의 전문을 가져와요. 이 조지 2세의 전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노버인들과 영국 여왕은 클로스터 제벤 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하노버군은 다시 프로이센과 함께 싸울 것이며 곧 영국군도 파견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합니다. 영국군이 파견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운은 나한테 왔구나 프리드리히가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이야기. 콜린 전투에서 패배한 후 사방에서 프리드리히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계속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프리드리히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7년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콜린을 패배하고 나서 프리드리가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전장에서 싸우겠다. 사실 수비스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지금 병력이 2배인데 우리가 파도같이 밀고 가면 뭐가 없어질 거다. 근데 프리들이 눈에 보긴 이 전진이 엉성하게 짝이 없었어요. 아, 요것들은 보고 들은 맛보다 더 하나. 왜냐하면 이 진군을 프랑스군이 할수록 대열이 넓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전체 계획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니까 이렇게 세운 다음에 네.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돌리면 정말 이쪽에 있는 애는 해군인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쪽에는 한 발 걸 때 얘는 20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AS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AS요? 아. 지난번에 제가 그 행진곡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됐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세기하고 연도하고 헷갈려서 이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AS를 오늘 가져왔는데 바로 프로이센의 행진곡이 틀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프로이센 행진곡은 그러니까 우리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보불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만들었던 프로이센의 거고요. 지금 들려드리는 게 진짜 7년 전쟁 그 즈음에 나왔던 18세기에. 행진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걸 구분하는 시청자가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모를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들려 나는. 나도 모르겠어. 저는 구분하겠던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호헨프리드베르그 마치입니다. 즉 오스트리아 왕위전 전쟁에서 호헨프리드베르그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진곡. 그 결국은 이제 북치는 그 다락 네. 다락 하는 소리와 저 피리 소리가 그래도 틀린 거 지적해 주신 오. 그 시청자. 야, 이걸 아신 분이 있다는 게 진짜 근데 대단한 거. 사실 이 예. 행진곡 나오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막 다시 보게 됐어요.